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게 들어선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최부자네라고 불렀는데 최부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인심은 그 재산만큼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들려오곤 했습니다. 특히 최 부자가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면서 집안의 모든 실권이 뒤늦게 들어온 후처인 안방마님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집안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신작하여 하인들조차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슬하에는 전처가 남기고 간 아들 덕수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천성이 소처럼 우직하고 착해서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순둥이였습니다. 덕수는 어려서 친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의 손에 자랐는데 계모는 겉으로는 덕수를 위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자기 핏줄이 아닌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어떻게든 집안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계모가 시키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든 농사일이나 대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지만 계모의 눈에는 그런 덕수의 모습조차 미련하고 멍청해 보일 뿐이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계모는 최 부자가 오늘 내일하는 상황이 되자 마음이 급해져서 덕수를 집안에서 내쫓을 궁리를 밤낮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냥 내쫓으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살 것이 뻔하니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탁 치며 떠올린 것이 바로 혼사였는데 덕수에게 장가를 보내 분가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처자와 짝을 지어 빈털터리로 내보내면 남들 눈에는 장성한 아들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속은 자신이 다 챙길 수 있겠다는 아주 고약한 신보였습니다. 계모는 그날부터 중매쟁이들을 불러 모아 덕수의 짝을 찾기 시작했는데 조건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중매쟁이들이 번듯한 집안의 규수를 소개할 때마다 계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콧방귀를 뀌었고 오히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처자나 몸이 성치 않아 보이는 교수들만 골라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모는 덕수가 처가 덕을 보는 것도 싫었고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 자신의 곳간 열쇠를 넘보는 것은 더더욱 싫었기에 일부러 세상 물정 모르고 기댈 곳 없는 여인을 골라 덕수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마침내 계모의 마음에 쏙 드는 처자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먼 타지에서 흘러들어와 마을 어기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돕던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계모는 그 처자를 보자마자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당장 혼례 날짜를 잡으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최부자네 장남이 그런 처자와 혼인을 한다니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덕수 도령이 참하고 성실한데 계모 등살에 못 이겨 저런 혼처를 만났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덕수는 아버지의 병환이 깊은데 집안을 시끄럽게 할 수 없다며 계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그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게 될 사람이 생겼으니 굶기지는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혼례를 준비했는데 그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혼례식 날이 밝았지만 잔치 분위기는커녕 찬바람만 찬이 부는 마당에는 제대로 된 음식상 하나 차려져 있지 않았고 하객들도 눈치를 보느라 맘껏 웃고 떠들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낡고 색이 바랜 화롯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에 서 있었는데 얼굴이 파리하고 체구가 가리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아 하인들조차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계모는 안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이제 덕수를 저 거지 같은 며느리와 함께 눈앞에서 치워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을 참느라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혼례가 대충 마무리되자마자
계모는 덕수와 새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문서 한 장을 던져주며 이제 너희도 가정을 꾸렸으니 나가서 독립하여 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계모가 내준 땅과 집은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뒷산 너머의 흉가였는데 그곳은 예전부터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 만큼 으스스하고 땅이 척박하여 잡초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는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계모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며 내 너희를 위해 아껴둔 땅이니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잘 살아보거라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병든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는 계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새색시의 손을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섰는데 뒤에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겨울 초입의 바람은 매서웠고 덕수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옆에서 말없이 따라오는 아내의 손이 차가울까봐 자신의 입고 있던 낡은 솜조끼를 벗어 어깨에 덮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도착한 곳은 지붕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담장은 무너져 내려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폐가였습니다. 마당에는 무릎까지 오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부엌 아궁이는 무너져서 불을 썬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덕수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곁에 있는 아내를 보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인 누추하지만 이곳이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이니 힘을 내어 한번 잘 살아봅시다라고 말하며 낫을 꺼내 마당에 풀부터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던 새 색시가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덕수 옆에서 묵묵히 이를 거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비록 거칠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있고 야무져서 덕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깨진 기왓장을 나르고 부엌을 치웠습니다. 덕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도 더욱 힘을 내어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고 구멍난 지붕을 임시로 메우는 등 밤이 늦도록 집 단장에 열을 올렸습니다. 한편 덕수를 내쫓은 계모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곶감을 빼먹으며 하녀들에게 덕수 내외가 쫓겨간 흉가 쪽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빌러오거나 아니면 색시가 도망을 갈 게 뻔하다며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계모는 덕수가 차지했어야 할 몫의 논밭 문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것들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흉가에서는 계모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덕수와 아내가 겨우 치운 작은 방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하나 꺼내더니 그 안에서 씨앗 몇 개와 촛농이 묻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놓았는데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초라한 행색과는 달리 눈빛이 맑고 깊어 덕수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서방님, 이 집은 비록 낡았으나 터가 나쁘지 않으니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분명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수는 아내의 당찬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생을 시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사람이 집을 만드는 것이지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덕수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어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여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찬바람이 들이치는 문틈을 헌옷가지로 막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첫날 밤을 보냈는데
비록 이불은 얇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우물가에는 벌써부터 덕순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은 덕순애가 간밤에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을 하기도 하고 흉가에서 귀신 소리를 듣고 도망갔을 것이라 내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땔감을 구하러 산에 다녀온 나무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와서는 글쎄 그 귀신 나오던 흉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더라니까.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렸는데 계모의 첩자인 하녀 하나가 그 소리를 듣고 잽싸게 집으로 달려가 마님에게 고했습니다. 계모는 아침상을 받다가 하녀의 보고를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뭐라? 그 흉가에서 연기가 나? 깜도 없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덕수 내외가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며칠 못 가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계모는 며칠이나 가나보자. 쌀 한 톨 주지 않았으니 굶어 죽기 싫으면 기어 나오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밥을 국에 말아 훌훌 넘겼지만 속은 왠지 모르게 더부룩했습니다. 사실 덕순의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뒷산에 올라가 마른 솔가지를 한가득 해왔기 때문이었는데 그녀는 부지런하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덕수도 아내의 부지런함에 자극을 받아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에 돌을 골라내고 무너진 울타리를 대나무로 엮어 새로 세우니 패어갔던 집이 하루가 다르게 사람 사는 꼴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마을 사람들이 버린 꼬미를 주워다가 숫돌에 갈아 날을 세우고 그 꼬미로 마당 텃밭을 일구었는데 흙이 어찌나 딱딱한지 꼬미가 튀어오를 정도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덕수가 밭을 일구는 동안 산에서 캐온 나물과 뿌리들로 죽을 쑤었는데 비록 쌀알은 몇 개 보이지 않는 묽은 죽이었지만 그 맛이 구수하고 깊어 덕수는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내는 집 뒤편에 버려져 있던 낡은 배틀을 찾아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기름을 먹이며 손질을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주 귀한 악기를 다루는 장인처럼 진지해 보였습니다. 덕수는 아내가 배틀을 다룰 줄 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저 가난한 살림에 보태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흉가 주변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이 반질반질하게 다져지고 돌담 사이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옮겨 심어져 삭막하던 풍경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다 가다 그 집을 훔쳐보며 저 집 새색시가 보통 내기가 아닌가벼 그 흉가가 저렇게 환해지다니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덕수가 장가를 잘못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복덩이를 얻은 게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장터에 나갔던 하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버린 패가 오히려 덕수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덕순애를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 흉가터가 원래 물이 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아무리 집을 고쳐봤자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 어디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잘 버티나 보자 하며 그녀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덕수의 아내는 풍수에도 밝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사 온 첫날부터 마당 구석의 지형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덕수에게 서방님, 저기 큰 바위 아래를 깊이 파보면 분명 물길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일러주었고 덕수는 아내의 말을 믿고 며칠 동안 그 바위 아래를 파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이 터지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덕수는 아내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묵묵히 땅을 팠는데
어느 날 새벽 곡괭이 끝에서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금세 웅덩이를 이루고 넘쳐 흘러 메말랐던 텃밭을 적셨는데 덕수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호성을 질렀고 아내도 달려나와 그 물에 손을 담그며 기뻐했습니다. 이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신비한 샘물처럼 맑고 시원해서 덕순의 집에 큰 자랑거리가 되었고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물이 터지자 덕수는 신이 나서 텃밭에 아내가 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들은 일반적인 채소와는 달리 싹이 트는 속도가 무척 빠르고 잎이 유난히 푸르러 보는 이들을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덕순의 집은 더 이상 흉가가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집으로 변모하고 있었고 덕수의 얼굴에도 전에 없던 자신감과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반면 본가의 계모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져서 하인들을 닥달하고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녀는 덕순애가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모는 마루에 걸터 앉아 부채질을 하며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뭔가 수를 내야지. 이대로는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혼잣말을 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는 하루 일을 마치고 마루에 앉아 아내가 짜준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서방님, 내일부터는 제가 배를 짤 터이니 장에 나가 팔아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 산골 오두막에서 짠 배가 팔려봐야 얼마나 받겠나 싶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배틀에 앉자마자 들려오는 소리는 예사롭지 않았는데 찰칵찰칵 하는 배틀 소리가 마치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경쾌하여 덕수는 홀린 듯이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도록 흉가의 낡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배틀 소리는 마치 산속의 정령들이 속삭이는 듯 신비롭게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에 잠을 깬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귀를 기울이며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했습니다. 덕수는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아내가 밤새 짜놓은 배 한 피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것은 거친 삼배가 아니라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고운 명주였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만지기조차 조심스러워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 이 산골 오두막에서 어찌 이런 귀한 천이 나올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물었으나 아내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침상을 차릴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낸 아침상은 비록 반찬 가지수는 적었으나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국이 올라와 있었는데 쌀독이 비어있던 것을 알던 덕수는 이것이 다 어디서 났는지 궁금했지만 아내의 신비한 능력에 그저 감사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춤을 추듯 달콤하고 고소하여 덕수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본다고 감탄하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아내는 덕수의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며 많이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덕수는 아내의 정성에 힘입어 그날도 쇠처럼 단단한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덕수가 장터에 내다 팔려고 짊어진 배뭉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도착한 덕수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마자 주변에 있던 포목점 주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천의 고운 결을 보고 탄성을 지르며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한 노련한 상인이 떨리는 손으로 천을 만져보더니 이것은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최상품이다. 도대체 어디서 난 물건이냐며 덕수의 소매를 잡고 놓아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덕수는 얼떨결에 상인들이 부르는 값보다 훨씬 후한 값을 받고 배를 넘겼는데 주머니가 두둑해진 그는 꿈을 꾸는 기분으로 쌀과 고기 그리고 아내에게 줄고 온 참빗 하나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만난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지게에 실린 풍성한 물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며칠 전만 해도 굶어 죽을 거라며 걱정하던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부러움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집이 흉가가 아니라 명당이었나 봐. 덕수 총각 얼굴 핀 것 좀 보게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을 고사틀 타고 최 부잔의 본가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최 부잔의 안방마님인 계모는 아랫목에 누워 하녀가 주물러주는 다리를 맡기고 있다가 장터에 다녀온 하인의 보고를 듣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뭐라고? 덕수놈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사서 들어갔다고? 그 흉가에서 며칠이나 버텼다고 벌써 살림이 핀단 말이냐? 라며 고함을 지르는 통의 방 안에 있던 하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모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차마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믿을 만한 신복 하나를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가 가서 그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오너라. 혹시라도 훔친 물건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여우 같은 며느리가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건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계모의 명령을 받은 하인은 해가 질 무렵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덕순의 집 근처로 숨어들었는데 멀리서 보이는 그 집의 풍경은 흉가는커녕 신선히 사는 집처럼 평화롭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무너져가던 담장은 깔끔하게 보수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온갖 꽃과 약초들이 심어져 향긋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하인은 꿀꺽 침을 삼키며 열린 살인문 사이로 마당을 훔쳐보았는데 부엌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진동하여 저도 모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마루에는 덕수가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새색시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나 다정하고 편안해 보이는지 하인은 질투심마저 느낄 지경었습니다. 특히 덕수의 얼굴은 예전 본가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주눅 들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훤칠한 장부에 기상이 서려 있어 하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비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에서 나온 덕수의 아내가 하인이 숨어있는 담장 쪽을 향해 시선을 던졌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맑은지 하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만 하인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와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돌아온 하인은 계모 앞에 엎드려 마님,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집이 으리으리해지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쌓여있는 듯 했습니다라고 과장 섞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계모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는데 그녀는 자신의 계략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내 눈을 피해 감춰둔 재물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년이 들어올 때 빈손인 척 하더니 속으로는 딴 꿍꿍이가 있었구나. 계모는 방바닥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집안의 가장 늙은 머슴 김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노인은 최 부잔의 집안에서 3대를 모셔온 충직한 하인으로 평소에는 말수가 적었으나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마님, 소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 새 아기씨가 예사분이 아닌 듯합니다. 들어오실 때 풍기는 기운이나 걸음걸이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충언을 올렸습니다. 김 노인의 눈에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법도가 있고 기품이 넘쳐흘러 결코 천한 신분일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주인을 위해 용기를 내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김 노인의 충고를 듣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이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나? 거짓골을 하고 들어온 계집이 무슨 귀한 신분이란 말이냐?
다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도둑년일 뿐이다. 라며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계모는 김노인에게 당장 나가라고 손짓을 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덕순애가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집을 허물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덕순의 텃밭에서는 기이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덕수가 심은 작물들이 계절을 무시하고 무럭무럭 자라나 하루가 다르게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한 달은 걸려야 싹이 트는 씨앗들이 사흘 만에 땅을 뚫고 올라왔고 호박 넝쿨은 담장을 넘어 숲으로 뻗어나갈 기세로 자라났습니다. 덕수는 이것이 다 아내의 정성 덕분이라 생각하며 아내에게 부인, 당신 손은 약손이요? 만지는 것마다 이렇게 잘 자라니 신기할 따름이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덕수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서방님이 땀 흘려 일군 땅이 정직하여 보답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지 않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산삼보다 귀하다는 약초들도 섞여 있어 이를 다려 덕수에게 먹이니 덕수는 힘이 장사처럼 솟아나고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산신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덕순의 텃밭 틀기라도 한 줌 퍼가면 복이 올까 싶어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수는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다가 방문 밖에서 들리는 나지막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것은 아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혼자서 기도를 올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덕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아내가 마당 한가운데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으로 희미한 광채가 감도는 것 같아 덕수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부디 이 집안에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서방님의 앞길을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빌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절절함이 덕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덕수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해 밤마다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다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자는 척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아내에게 지난밤 일을 묻지 않고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부인, 오늘은 내가 읍내에 나가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꽃신을 한 켤레 사오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훗날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만류했지만 덕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길에 덕수는 우연히 최 부자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던 계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덕수의 환해진 얼굴과 깨끗한 옷차림을 보고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지만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내 꼴을 보니 아직 굶어 죽지는 않은 모양이구나. 그 흉가에서 귀신한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냐? 계모의 비꼬는 말에도 덕수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살림을 잘 꾸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라고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덕수의 당당한 태도에 계모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는데 그녀는 덕수가 비굴하게 굴지 않고 오히려 여유를 보이는 것이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계모는 덕수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노려보며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그 기세를 떨칠 수 있을지. 내 기필코 그 여우 같은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하인들을 시켜 덕순의 집을 감시하는 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마을의 왈패들을 매수하여 덕순의 농사를 방해할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덕순의 집을 둘러싼 신비한 기운은 왈패들조차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밤중에 밭을 망치러 들어갔던 왈패들이
헛것을 보고 놀라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밭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호랑이가 자신들을 노려보는 듯한 환영을 보았다고 떠들어댔는데 이 소문은 덕순의 며느리가 도수를 부린다는 이야기로 와전되어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김노인은 이 소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보통 분이 아니야. 하늘이 돕는 사람을 건드리면 천벌을 받지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 부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닥치자 계모는 마음이 더욱 급해졌는데 유언장에 덕수의 이름이 한 줄이라도 올라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의 방에 아무도 들이지 못하게 막고 약사발을 직접 들고 나르며 철통 같은 감시를 했지만 최 부자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덕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계모는 질투와 불안에 휩싸여 며느리를 불러들여 꼬투리를 잡고 집안에서 완전히 축출할 명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모는 하인을 시켜 덕수 내외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아버님의 병세가 위중하니 며느리는 와서 간호를 돕고 덕수는 약초를 구하러 먼 산으로 떠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덕수와 며느리를 떼어놓고 며느리를 홀로 본가에 둠으로써 그녀를 쥐잡듯이 잡아 실수를 유도하거나 도둑 누명을 씌우려는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덕수는 계모의 속셈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병환이 걱정되어 거절할 수 없었고 며느리 또한 담담하게 제가 가서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라며 짐을 챙겼습니다. 덕수는 떠나기 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부인, 본가에 가면 고초가 심할 텐데 괜찮겠소? 내가 가지 않고 버틸 수도 있소라고 말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덕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서방님, 효는 자식의 도리입니다. 저는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저에게도 다 생각이 있으니 염려치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덕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 덕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를 믿고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계모는 그녀를 하녀들이 쓰는 행랑채 구석방에 몰아넣고 온갖 자비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밥짓기, 빨래하기, 청소하기는 기본이고 한겨울에 찬물로 이불 빨래를 시키는 등 악독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고 심지어 하녀들이 힘들어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여 집안 사람들의 인심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녀들은 뒤에서 새아기 씨가 정말 양반이네. 마님보다 100배는 낫다며 수군거렸고 이 소리는 결국 계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계모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 네가 요사스러운 기운을 몰고 온 것이 분명하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가져온 작은 보따리를 강제로 빼앗아 뒤집어 엎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계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로 빛나는 자개함이 하나 굴러 나왔는데 그 함에는 왕실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자개함 뚜껑을 연 계모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쌍용 문양이 새겨진 금놀이개와 옷가락지가 비단 천에 쌓여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골 마을의 부잣집 안방마님조차 평생 구경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었으니 계모는 이것이 필시 훔친 작물이거나 아니면 며느리의 신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탐욕이 두려움을 덮어버렸고 계모는 이 귀한 물건을 자신이 차지해야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둑고양이처럼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계모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감추며 이런 천한 것이 감히 이런 귀물을 지니고 있다니 분명
도적질한 것이 틀림없다. 내가 이것을 관아에 고발하지 않고 거두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이 물건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는데 만약 떳떳한 물건이라면 그토록 허름한 차림으로 시집을 올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빈 자개함을 다시 낡은 보따리 속에 처박아 두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문을 열어 하녀들을 부르령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보따리가 풀어헤쳐져 있는 것을 보고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짐을 정리했는데 없어진 물건을 확인하고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안방 쪽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으나 곧바로 평온한 표정을 되찾고는 물건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니 억지로 찾지 않아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며느리는 계모가 물건을 가져간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소란을 피우기보다는 더 큰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듯 다시 부엌으로 나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장터에는 덕순의 며느리가 짠 명주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귀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들까지 그 비단을 구하려고 최 부자네 집 앞을 기웃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인들은 그댁 며느님이 짠 비단은 낮에는 햇살을 머금은 듯하고 밤에는 달빛을 뿜어내는 기이한 물건이라 부르는 게 값입니다라며 계모에게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계모는 자신이 무시하던 며느리가 칭송받는 꼴을 보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고 우리 집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없다며 상인들을 문전박대하여 쫓아냈습니다. 계모는 며느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를 더욱 떼차매려 했는데 덕수가 없는 틈을 타 며느리에게 바티리며 길쌈이며 온갖 고된 노동을 시켜 밖으로 나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지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맡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내니 이를 지켜보는 하인들의 존경심만 날로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부엌대기 하녀들조차 몰래 며느리에게 누룽지를 챙겨주거나 힘든 일을 거들어주며 아기씨 조금만 참으세요. 서방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겁니다라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때마침 덕수가 산에서 귀한 약초를 한가득 해어 짊어지고 본가로 돌아왔는데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마당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찬물에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붉게 트고 얼굴은 배숙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덕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달려가 아내의 젖은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덕수는 부인, 내가 없는 사이에 어찌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소? 내 당장 어머니께 따져 물어야겠소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향하려 했으나 아내는 덕수의 옷자락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아버님의 병환에 좋지 않을 뿐더러 저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입니다. 아내의 단호하고도 차분한 목소리에 덕수는 울분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어 덕수는 다시 한번 아내를 믿고 참기로 했습니다. 덕수는 가져온 약초를 다려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병석에 누운 최 부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겨우 눈을 뜨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부자는 덕수의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덕수야, 내 처가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하다. 꿈속에서 용이 나타나 우리 집을 감싸는 꿈을 꾸었는데 그 기운이 내 처에게서 느껴지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자는 비록 몸은 병들었으나 평생을 살아온 연륜으로 며느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 이 말을 엿들은 계모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감,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려. 그 천한 것이 무슨 용이란 말이오. 다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유물이라니까. 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계모는 최 부자의 회갑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기회로 삼아 덕수 내외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완전히 내쫓을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잔치를 핑계로 마을의 유지들과 관아의 사또 그리고 한양에서 온다는 높은 손님들까지 초청하여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모는 이번 잔치에서 덕수놈 부부를 하인들 틈에 세워 시중을 들게 하고 며느리의 행색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다짐하며 잔치 준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잔치 준비로 집안이 떠들썩한 가운데 계모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훔친 놀이개를 꺼내어 보았는데 그 영롱한 빛깔에 마음을 뺏겨 이 귀한 것을 장롱 속에만 썩힐 수는 없지. 내가 이번 잔치 때 패용하여 안방마님의 위엄을 보여주리라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감히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설사 주장한다 해도 도둑으로 몰아세우면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계모는 거울 앞에서 놀이개를 대보며 만족스런 웃음을 지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탐욕스럽게 일그러져 있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잔칫날 입을 옷을 짓지 않고 평소 입던 무명옷을 깨끗이 빨아 다듬고 있었는데 덕수가 이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부인, 내 비단을 팔아 번 돈으로 고운 비단 옷 한 벌에 입으시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옷이 날개가 아니라 사람이 날개입니다. 저는 이 옷으로 충분하니 서방님이나 새 도포를 하나 장만하십시오라고 사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촛불을 켜두고 누군가에게 서신을 쓰는 듯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엄숙하여 덕수는 차마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잔치 전날 밤 김노인은 우연히 안방 앞을 지나다 계모가 꺼내놓은 놀이개를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그 문양은 자신이 젊은 시절 한양 대갓집에서 일할 때 보았던 왕실과 관련된 가문만이 쓸 수 있는 귀한 문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급히 계모를 찾아가 마님, 저 놀이개는 함부로 패용할 물건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먼 계모는 이 늙은이가 이제는 내 물건까지 탐을 내는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라며 김노인을 몽둥이 찜질하듯 쫓아냈습니다. 드디어 최 부자의 회갑 잔칫날이 밝았고 아침부터 집안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뚜껑만 한 전들이 지글지글 붙여지며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덕수 내외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손님상을 차리는 일을 도왔으나 계모는 그들에게 밥 한 술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계모는 비단 옷을 휘감고 머리에는 훔친 옥비녀와 가슴에는 훔친 금놀이개를 달고 마치 여왕처럼 마루에 앉아 하인들을 호령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고을의 양반들과 유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마당을 가득 메웠는데 그들은 최 부자의 쾌유를 빌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계모는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건넸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장신구를 보고 마님, 그 놀이개는 정말 천하의 보물 같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으스대며 내 친정에서 물려받은 갑오입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이지요. 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그때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전을 부치던 며느리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마루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계모의 가슴에 달린 놀이개에 머물자 순간 싸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옆에 있던 덕수도 그 놀이개를 보고 깜짝 놀라 부인, 저것은 분명 당신의 물건이 아니오? 어찌 어머니가 저것을 하고 계신단 말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방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거짓이 드러날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대문 밖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관아의 사또나으리 행차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사또가 온다는 소식에 맨발로 뛰어나갈 듯이 반기며 아이고 사또나으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라며 굽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뒤를 이어 들어오는 행렬은 평범한 관아의 행차와는 차원이 달랐는데 화려한 가마와 함께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고관대작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계모는 이 귀한 손님들이 자신의 위세를 높여줄 것이라 착각하여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사또와 고관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최 부자가 누워있는 방 쪽이 아닌 부엌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계모는 당황하여 나으리 귀한 손님 자리는 저쪽 마루 상석입니다. 어찌 그 더러운 부엌 쪽을 보십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가장 지위가 높아 보이는 관리가 계모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더니 비켜라. 우리는 귀한 분을 모시러 온 것이지 네 잔치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계모가 어안이 벙벙하여 물러서는 사이 관리는 부엌 쪽에 서 있던 덕수 내외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기씨, 늦게 찾아와서 송구합니다. 억울한 누명이 이제야 벗겨져 모시러 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에 잔치집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고 술잔을 들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계모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며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저것은 족보도 없는 천한 계집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관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계모를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인연 감히 네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이분은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홍판서 댁의 유일한 혈육이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덕수 며느리는 그동안 덮어쓰고 있던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고개를 당당히 들었는데 그 자태가 비록 무명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모에게 천천히 다가가더니 계모의 가슴에 달린 놀이개를 가리키며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놀이개는 제 어머니의 유품이자 가문의 증표입니다. 어찌하여 마님이 그것을 폐용하고 계신지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는데 훔친 물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자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며느리가 하늘처럼 높은 존재였다는 사실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계모에게 꽂혔고 덕수조차 아내의 정체에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아니 이 마을의 운명을 가를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잔치집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는데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부엌 쪽에서 걸어 나오는 며느리와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고관대작들에게 쏠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하대하던 계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부채는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엄숙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예를 갖추며 아기씨 그동안 역적의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으신 것을 생각하면 신화된 도리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져 주상 전하께서 친히 사면을 내리시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저댁 며느리가 역적으로 몰려 숨어 지내던 대감댁 따님이었다니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개중에는 며느리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며 어쩐지 행색은 초라해도 뼈대 있는 집안 사람 같더라니라며 무릎을 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덕수는 너무나 큰 충격에 어안이 벙벙하여 아내를 바라보았는데 아내는 덕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서방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 신분이 드러나면 서방님께 해가 될까 두려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 덕수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계모가 악을 쓰며 앞으로 달려 나왔는데 그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이건 모함이다. 전현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홀린 것이다. 어디서 감히 천한 것이 대감댁 따님 행세를 하느냐 라며 사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계모의 눈은 탐욕과 질투로 뒤집혀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일그러진 표정은 마치 악귀와도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또는 감히 관의 행차를 막아서고 고귀한 분을 모욕하는 계모의 행태에 격분하여 여봐라. 저 무엄한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네 안전이라고 패악을 부리느냐 라고 호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계모의 양팔을 결박하려 하자 계모는 발버둥을 치며 이건 알아. 내가 이 집의 안방마님이다. 내 남편이 최부자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느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이 천천히 계모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가슴에 달려있는 놀이개를 가리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놀이개, 그것이 어디서 난 물건이냐? 그 쌍용 문양은 왕실에서 하사한 물건이 아니면 감히 새길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왕실의 친척이라도 된단 말이냐? 고관의 서슬퍼런 질문에 계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계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동자를 굴리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것은 내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고관은 코웃음을 치며 거짓말이 뻔하구나. 그 놀이개 뒷면에는 홍판서 댁의 인장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당장 확인해보라 라고 명했습니다. 포졸 하나가 거칠게 계모의 옷깃에서 놀이개를 떼어내어 고관에게 바치자 고관은 놀이개를 뒤집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선명하게 홍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계모가 며느리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 물건을 훔쳐서 제 것인 양 자랑하고 다녔던 거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가 욕심이 많다 하더니 이제 도둑질까지 하네. 양반 체면에 어찌 저럴 수가 있나. 라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계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악하며 아니야. 전현이 내 방에 몰래 가져다 놓은 거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작을 부린 거야. 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이미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안채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병석에 누워있던 최부자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마당의 광경을 쭉 훑어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도대체 무슨 사단인가? 내 회갑 잔칫날에 집안 꼴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덕수는 얼른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아버님, 몸도 편치 않으신데 어찌 나오셨습니까? 라고 걱정했지만 최 부자는 손을 들어 덕수를 제지하고 며느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 앞에 서자마자 지팡이를 놓고 털썩 무릎을 꿇으려 했는데 놀란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가 시아버지를 부축하며 아버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입니다라고 만류했습니다. 최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가
내가 눈이 어두워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귀한 분을 며느리로 맡고도 대접은커녕 고생만 시켰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라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는 최 부자의 손을 꼭 잡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서방님을 만나 인연을 맺은 것은 하늘의 뜻이니 지난 일은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계모는 남편마저 며느리 편을 들자 배신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영감, 당신마저 저 요물에게 홀린 거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는 고개를 돌려 계모를 노려보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그 입 다물지 못할까? 네가 나를 위해 헌신했다고? 내 눈과 귀를 막고 덕수를 내쫓고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최 부자의 불호령에 계모는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는데 병든 줄만 알았던 남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부자는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 네가 덕수 내외에게 한 짓을 내 다 듣고 있었다. 흉가로 내쫓고 밥도 주지 않고 이제는 며느리의 물건까지 훔쳐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최 부자의 분노에 찬 일갈은 마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기백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계모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녀의 화려한 비단치마는 흙바닥에 뭉개지고 훔친 비녀는 머리에서 빠져나와 뒹굴었습니다. 사또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인은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의 재물을 탐하고 양반의 법도를 어지럽혔으니 당장 관하로 끌고 가서 곤장을 치고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포졸들이 계모를 끌어내려 하자 계모는 비명을 지르며 안 돼. 난 못 가. 영감 살려줘요. 덕수야, 내가 네 어미 노릇을 하지 않았느냐라며 애원했습니다. 덕수는 계모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는데 비록 자신을 구박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세월이 있어 차마 매정하게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손을 들어 포졸들을 멈춰 세우더니 사또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게 청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오늘 이 자리는 아버님의 회갑 잔치이자 제 지아비가 효를 다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좋은 날에 곡소리가 나고 사람이 끌려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사또는 의아한 표정으로 허면 저 악독한 여인을 그냥 두란 말씀이십니까? 아기씨께서 당하신 수모를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반문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했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니 굳이 관아의 매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양심이 벌을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님과 서방님의 체면을 보아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계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평화를 지키고 잔치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는 며느리의 넓은 아량에 감탄하며 아기씨의 뜻이 정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허나 저 여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처분은 집안의 가장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물러섰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의 지혜로운 처사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덕수 또한 아내의 깊은 속내에 다시 한번 감복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계모를 일으켜 세운 뒤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안방마님의 자격을 박탈한다. 곳간 열쇠와 집안의 모든 권한을 내놓고 뒷방으로 물러나거라. 다시는 안채에 발을 들이지 말고 죽는 날까지 내 죄를 뉘우치며 살아라. 이것은 계모에게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나 다름없었는데 집안에서의 권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곳간 열쇠 꾸러미를 떨리는 손으로 내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욕망의 덩어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하인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지 않고 덕수에게 넘겨주며 서방님, 이 열쇠는 서방님이 지니셔야 합니다. 이 집안의 기둥은 서방님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덕수는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받아들고 만감히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모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뒷방으로 사라졌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쫓겨나던 날의 덕수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더니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라며 혀를 찼지만 며느리의 덕망에 감화되어 더 이상 계모를 욕하지 않고 잔치 분위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며느리는 사또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소란을 피워 송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마음껏 드시고 즐겨주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잔치는 다시 흥겨운 분위기로 돌아왔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짠 귀한 비단을 선물 받은 사또는 이 비단은 정말 천하일품이오. 내 이것을 임금님께 진상하여 아기 씨의 솜씨를 널리 알리겠소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인들도 앞다퉈 덕수에게 계약을 제의하며 저희에게 물건을 대주시면 값을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덕순의 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는데 덕수는 아내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찾아온 손님들을 배웅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인,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고 아버님도 웃음을 되찾으셨소. 내 평생 당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라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덕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서방님이 저를 믿고 지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부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잔의 집 마당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랐는데 그 달빛은 덕수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뒷방에 갇힌 계모는 창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잔치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며느리가 복덩이였음을, 자신이 쫓아낸 아들이 집안을 일으킬 인재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덕순의 부부는 흉가가 아닌 본가의 안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덕수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니겠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그 흉가로 돌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며 잠든 아내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자 덕수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덕수는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 용의 눈이 아내의 눈과 꼭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덕순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는데 사람들은 덕수의 아내가 홍판서의 딸이라는 사실보다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덕망에 더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양반이라고 다 같은 양반이 아니야. 저런 분이 진짜 양반이지. 마을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본받으려 했고 처녀들은 덕수 같은 신랑감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최 부잔의 집은 이제 닫혀있던 대문을 활짝 열고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들에게 약을 베푸는 진정한 부잣집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마당을 쓸며 콧노래를 불렀는데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우리 도련님이 복을 받으신 거야 라며 싱글벙글했습니다. 하인들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신명나게 일을 했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뒷방에 있는 계모와 덕수 부부 사이의 앙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이미 그에 대한 생각도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문안 인사를 마치고 조용히 음식을 담은 소반을 들고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이 아기씨, 거기는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갖다 주겠습니다라고 말렸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네. 내가 직접 가봐야 할 일이 있네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뒷방 문 앞에 선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안에서 흠칫 놀라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뒷방 문고리를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냉기만 감돌고 있었는데 한때 집안을 호령하던 계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을 비웃으러 왔거나 혹여 탕약에 독이라도 타서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 맞은 늙은 닭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말 없이 들고 온 소반을 계모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 위에는 따뜻한 흰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계모가 평소 좋아하던 조기구이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밥상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으나 자존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차마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밥상만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계모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어머니, 식기 전에 드십시오. 아버님께서도 어머니가 곡기를 끊으실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직하게 권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비나 원망도 섞여 있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진심만이 담겨 있어 계모의 얼어붙은 마음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계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흘러내렸는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국물을 한 모금 떠넘기며 목이 메어 컥컥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구박하고 모질게 대했는데 차라리 욕을 하고 매질을 하지 어찌 이리 따뜻한 밥을 준단 말이냐. 계모는 흐느끼며 가슴을 쳤는데 평생 남을 짓밟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덕수가 들어왔는데 그는 어머니가 눈물 젖은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다가와 며느리 옆에 나란히 앉아 계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수는 어머니, 이 사람 뜻이 참으로 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으나 이 사람이 말하기를 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보듬어야 비로소 가족이라 하더이다. 부디 기운 차리시고 남은 여생은 마음 편히 사십시오라고 말하며 계모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덕수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닿자 계모는 밥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덕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계모는 덕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덕수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네가 전처 소생이라 미워했고 네 처가 너무 똑똑해 보여서 질투했다. 내 욕심이 눈을 가려 복을 발로 걷어차고 너희를 사지로 내몰았구나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쪽으로 몸을 돌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또시며 아기씨, 아니 며느리야,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내 너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대고 도둑으로 몰았으니 혀를 깨물고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통곡했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계모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거두십시오. 제가 부족하여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탓입니다. 이제라도 서로의 진심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집안 식구로서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보십시다라고 위로했습니다. 며느리의 넓은 아량의 계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최 부장의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뒷방으로 물러난 계모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도 않았고 하인들을 닥달하며 목청을 높이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명옷을 입고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길을 거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처음에는 하인들도 그녀의 변화를 믿지 않고 수군거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콩을 고르거나 나무를 다듬는 소일거리를 하며 며느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덕수가 하는 일에 조용히 힘을 보태며 비로소 집안의 어른다운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최 부자는 집안이 화평해지자 기적처럼 병세가 호전되어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는 며느리가 가꾸어 놓은 화단을 보며 우리 집에 꽃이 피니 내 몸에도 봄이 오는구려라고 기뻐했습니다. 덕수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지자 더욱 신명이 나서 농사일에 매진했고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여 그의 가을에는 전례 없는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이고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최 부자네 복덩이 아들이라 부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다시금 기별이 왔는데 임금님께서 덕수 며느리의 효심과 덕행을 전해 들으시고 친히 상을 내리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칙서를 들고 와서 낭독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경청했는데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역경 속에서도 시부모를 공경하고 집안을 일으킨 그 공이 지대하니 이를 치하하노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감흡하여 눈물을 흘렸고 옆에 있던 계모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경사가 겹치는 것을 보며 감격하여 며느리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순의 부부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계모는 손자들을 끔찍이 아끼며 업어 키우다시피 했는데 아이들도 할머니를 잘 따라 그녀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계모는 아이들에게 옛날의 마음씨 고약한 할멈이 살았는데 착한 며느리 덕분에 사람이 되었단다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 들려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먼 산을 바라보며 눈가를 훔치곤 했습니다. 덕수는 며느리의 내조 덕분에 마을의 촌장이 되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마을의 대소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덕망 높은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살던 흉가를 허물지 않고 깨끗하게 수리하여 서당으로 만들었는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배우게 하여 그곳을 배움의 터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덕수는 가끔 그곳에 들러 이곳이 아니었다면 내 아내의 진가를 몰라봤을 것이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단단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회상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었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바람 소리만 문풍지를 때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덕수와 며느리 그리고 늙은 계모와 최 부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화로에 군밤을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군밤 냄새와 은은한 모과차 향기가 어우러져 더없이 아늑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내 어미를 용서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계모는 얼굴을 붉히며 영감도 참 주책이십니다. 다 지난 일을 왜 자꾸 꺼내십니까? 라고 타박을 주었지만 그 표정에는 행복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군밤 껍질을 까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어머니 올겨울에는 새 속옷을 한 벌 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지요. 라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마당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눈이 많이 오니 내년 농사도 풍년이 들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이 가정의 평화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려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덕순의 집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자손 대대로 번창하며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덕수 부부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계모는 천수를 누리다가 며느리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음 생에도 내 며느리가 되어 다오. 그때는 내가 친딸처럼 아껴주마라는 말을 남겨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덕수와 며느리는 늙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해로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뒷모습은 언제나 다정하여 마을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기와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더욱 고풍스러워졌고 마당의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라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며느리의 배틀 소리처럼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덕순의 안방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화로 하나가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밤을 까먹던 그 평온한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며느리의 지혜와 덕수의 우직함,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계모의 참회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화음이 여러분의 꿈속까지 평화롭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꿈속에서 그리운 사람 만나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정겨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